먼저 금년 초에 이제 미국이 굉장히 이제 북쪽 지방이 추웠어요. 그래갖고 시카고 앞에 보면 오데오라가 거대한 호수가 다 깎아가지고 그랬죠. 근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기후 변화를 부정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트위터라고 하는 곳에다가 야 이렇게 추워 죽겠는데 뭐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가 되는 것이냐 그런 걸 한마디를 거기다 썼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구가 온난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지구 전체가 항상 그렇게 온난화가 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지역은 뭐 이렇게 뭐 추워지는 지역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았더니 온난화가 되더라. 그래서 금년 초에 미국 북부지방은 굉장히 추웠지만 그 북극지방 그쪽에는 영상 온도가 막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한마디를 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이제 미국의 이제 언론사들이 신문 보도가 나왔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야 무슨 미국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날씨하고 기후를 구별을 못하느냐 그런 그 기사 제목이 그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현대인들은 날씨하고 기후를 좀 구별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식의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뭐 쉽게 말해서 뭐 날씨라고 하는 거는 오늘 이제 우리가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하루 옷, 오늘 날씨가 이러니까 더우니까 반팔에 입고 나오죠.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옷을 산다라고 하면 곧 가을도 이제 여름도 꺾였고 그래서 이제 가을이 올 거야. 그러면서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날씨라고 하는 거는 그날 우리가 경험을 하는 세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기후라고 하면은 곧 가을이 올 거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다가 아는 세계죠. 경험을 하는 세계도 아니고 우리가 뭐 여름 날씨다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에도 여름은 덥다. 물론 그거긴 하지만 비 오는 날, 폭염 있는 날, 뭐 천둥 번개가 치는 날, 뭐 오만 날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게 이제 우리가 통계적인 이제 분포도를 가지는 그래서 좀 이거는 우리가 그 추상적으로다가 이해를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기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으로 따지면 날씨라고 하는 건 기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날씨라고 하는 거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특히 우리 이런 중위도 지방 이런 데서는 만약에 여름철에 첫날을 보니까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날이야. 너무 좋죠. 마음도 아주 높아지고 그런데 이게 한 일주일 계속되면 그게 바로 폭염이고요. 만약 그 상태로다가 한두 달 계속되면 가뭄이 들어버리겠죠. 만약에 그게 뭐 2, 3년 계속되면 거기 사막이 되버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날씨 계속돼 버리고 나면 거기서 생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더운 날에 갑자기 이제 뭐 비가 확 내리고 우리 이제 단비가 내린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 일주일 계속 내리면 그 홍수가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기분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뭐 옆에서 다 기뻐하고 막 그러는데도 가만히 있고 뭐 이렇게 뭐 변화가 없어 뭐 이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날씨라고 하는 건 우리 기분처럼 그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기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성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속하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활달하신 분도 있고 굉장히 차분하신 분도 있고 그 자체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런 성품이다라고 각자가 다 틀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성격이 변해버렸어. 굉장히 활달하신 분이 그냥 말도 안 하고 어디 구석에서 그냥 가만히 분이 계셔. 이상하죠. 그거 우리 그때 사람이 확 변하면 그거 뭐라고 그러죠? 죽을 때가 자, 인간에게 있어서도 지속해야 돼요. 이 사람의 그 고유한 성품이다라고. 근데 이게 변화가 일어나면 그걸 갖다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연에 있어서 모든 현상들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날씨처럼 변해야 되는 게 있지만 기후처럼 지속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온대지방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런 계절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곡식을 심고 이렇게 이제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 버리게 되면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서 위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는 기후는 30년 평균된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날씨는 경험을 하는 거고, 기후는 우리가 아는 거고, 지속을 해야 되는 거고, 날씨는 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서로 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날씨에 대해 갖고, 이제 기후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 기후가 이제 영어로다가 클라이밋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원을 따지면 다 이제 서양 그리스어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그리스어에서 이제 클리마라고 하는 저 단어를 쓰게 되는데, 저거는 기울기라고 하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이 태양이 보이게 되면 봄, 여름, 가을에, 겨울에 따라서 이게 고도가 이게 틀려지잖아요. 바로 이제 서양 그리스 사람들은 벌써 몇천 년 전에, 그리고 저 친구들이 그리스에서만 살았던 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나라를 떠나갖고 갔더니 이게 뭐 기후가 엄청 틀리잖아. 그래서 왜 틀릴까 가만히 봤더니 이 태양이 이게 보니까 이게 고도가 기울기가 이게 틀려. 그래서 그 기후라고 하는 거를 그 태양의 기울기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이제 그 클라이밋이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고요. 동양에서는 저 기후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냐면 1년은 이제 24절기로 쪼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보름달을 기준으로 해갖고 15일 이렇게 나누는데 그 15일을 기라고 부르고 있고요. 다시 거기서 3등분해서 5일이 되면 그걸 후라고 부르고, 그래서 동양에서는 그 5일이 가장 기본의 단위예요. 그래서 5일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가장 기본 단위. 그래서 5일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그 장에 가서 그때야 뭐 곡식을 재배하는 사람, 별을 짜는 사람, 그다음에 뭐 소를 잡는 사람, 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서로 교환을 해서 그래야지만 생존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5일장이다라고 하는 그 기본의 개념은 바로 이제 변화의 가장 기본 단위. 그래서 5일에 한 번은 사람들끼리 장에서 만나서 서로를 교환해야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어요. 어찌됐든 거기에서 그 5일이 직후, 그 다음에 15일이 아무튼 거기로부터 이제 그렇게 기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말하고 있는 기후와는 다르지만 어떤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그런 의미는 또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제가 이제 기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쪽 화면은 보게 되면 이제 서울의 한강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옆쪽은 프랑스 파리의 센강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공간의 이런 모습이 전혀 틀리죠. 그래갖고 우리도 저기 프랑스 파리처럼 바로 강력에다가 건물을 갖다 뭐 떨어지게 이렇게 올리고 뭐 길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그게 막 카페도 있고 뭐 지나가는 데 뭐 소금 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그냥 하나 저 고수부지를 놔둬놓고 그냥 땡겨서 저기까지 접근하려고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 되는 좀 불편한 이런 거를 갖고 있죠. 대한민국이 토목공학이 셔서나서 저렇게 고수부지를 충분히 놔뒀을까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 이유는 요쪽 그러니까 이쪽은 서울의 월별 강수량의 기후값이고 이쪽은 그 파리의 월별 기후값이고 강수량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파리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됐든 간에 그냥 일정한 양의 비가 항상 그대로 내려요. 그러니까 바로 강물에다가 이제 건물을 바로 올릴 수 있는 게 되는데 우리는 여름철에 왕창 내릴 때 저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건물을 져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강력하게 굉장히 높은 그런 톱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거 유지보수하는 게 훨씬 더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지로 확 두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저렇게 이제 문명을 건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는 전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이런 공간의 모습, 뭐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그 안에는 그런 기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날씨하고 기후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빛과 어둠, 인간이 아무튼 이 지구상에 등장을 한 그 이유. 그래서 거기에서의 그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이제 10,000년 동안에 인간이 약 한 500세대를 거쳤어요. 500세대를 거쳤는데 그 500세대 동안 이제 문명을 건설하느라고 뭘 많이 변화를 일으켰을 거 아니에요, 지구 안에다가. 그런데
지난 500세대 동안 그 일어난 그 변화구가 지난 50년 동안 그냥 한 세대가 변화를 시켜버린 게 더 커요. 그래갖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인간이 뭐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수억 년 동안 축적이 되었던 햇빛의 에너지, 그 화석연료라고 하는 그 에너지를 이제 쓰면서 결국 이제 그렇게 엄청난 이제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제 이 문명이라고 하는 빛을 만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화석연료로부터 뭐 온실가스도 나와, 그다음에 미세먼지도 나와, 온갖 쓰레기가 다 나오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해결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런 이제 어둠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기후 위기라고 하는 그 파국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러한 파국 속에서 우리가 그냥 살 수는 없죠.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구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맨 이쪽이 10만 년 전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0이라고 써 있는 게 지금 현재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모든 그림에서 저기 영도라고 돼 있는 거, 세로축이 온도로 돼 있는데, 0은 항상 산업혁명 이전의 상태. 산업혁명 이전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화석연료를 쓰기 전 이야기죠. 그 당시의 온도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저기 여기서 0이라고 하는 거는. 자, 저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린란드 이제 빙하에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10만 년 동안의 그 기후를 갖다 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이제 대륙인데, 거기는 이게 바닷물이 얼어서 빙하가 있는 게 아니라 눈이 내려가고, 지난 10만 년 동안에 눈이 내려서 얼어가고 이제 빙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사이에는 그 공기방울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공기방울을 갖다 이제 뽑아내면 그 안에서 우리가 온실가스 농도를 다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농도도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를 이제 알게 되면, 야, 그린란드까지 바람이 얼마나 셌길래 이 정도의 농도의 이러한 이제 미세먼지가 날라왔을까. 그래서 우리가 바람도 거꾸로 추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물을 녹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바다에서 이제 물이 증발을 하는데, 물은 H2O라고 하는 그 산소 성분이 있잖아요. 근데 산소가 질량비가 16짜리만 있는 게 아니라 18짜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증발을 하게 될 때 16짜리가 가벼우니까 훨씬 많이 증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비에서 그 산소의 16짜리 질량하고 18짜리, 우리가 그걸 동위원소라고 그러는데, 그 비율을 알게 되면 온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10만 년 동안에 이런 이제 기후를 갖다가 다 재현을 해냅니다. 남극에 있는 빙하를 갖고는 우리가 85만 년 동안을 알 수가 있고, 그린란드 빙하를 갖고는 10만 년 동안을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저 오늘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참 인간도 뭐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뭐 슬기로운 인간이라고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그 걷다가 또 호모 사피엔스 슬기롭다 두 번을 또 붙이는 또 그거를 아무튼 그분들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이제 보면 이런 동물 같은데 뚫어진 뭐 동물도 그리고 아주 추상적인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뼈로다가 바늘을 이제 발명을 해서 옷도 이제 꼬매서 제대로 재단을 해서 입을 정도로, 그게 이제 한 4만 년 전, 3만 년 전에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근데 대부분의 시간을 갖다가 구석기 시대를 보내요. 그러니까 수렵하고 채취를 하면서. 그러면 이분들이 뇌가 바늘에 그 구멍을 뚫을 정도며, 그다음에 옷을 꼬매 입을 정도고, 그렇게 멋들어진 벽과 그림을 그릴 정도면 뇌는 우리랑 동일하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분들이 벨로 털어갖고 이렇게 뭐 수렵하고 채취를 하고 문명을 못 만들어내고 그렇게 살았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여기가 10만 년 전, 여기가 최대중이라고. 온도를 보게 되면 빙하인데 굉장히 온도의 변동의 폭이 크죠. 그래서 지금 분석을 해보면 현재보다 한 10배 정도 굉장히 나쁜 날씨가 많았다. 그냥 재해성의 날씨가 많았다라고 그 계산이 나와요. 지금보다 날씨가 10배 정도 나쁘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를 하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태풍이 하나 정도가 이렇게 쑥 지나가고 나면, 예전에 보면 뭐 호남평야가 이제 뭐 벽화까지 밀게 되면 막 군인들 동원하고 학생 동원해서 다 구조용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 태풍이 10개가 쓰고 지나가 농사 안 짓죠.
날씨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좋지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수력하고 채취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여기 한 2만 년 전부터 해서 온도가 이제 살살 올라가요. 올라가서 12,000년 전 되니까 온도가 굉장히 안정화가 딱 되죠. 바로 저렇게 온도가 이제 안정화가 되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계절에 따른 식량 생산 과정이라는 걸 우리 인간이 이제 전망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맨날 그냥 채취만 해다 그냥 먹었던 거로 한번 내년에 한번 심어도 괜찮겠네 그 상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 농업이 바로 저기서 시작을 하고 농업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멀리 안 돌아다니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지금 바로 저 12,000년 전 굉장히 안정한 저 시점이 바로 신석기와 구석기를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거를 지질학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인간과 자연이 굉장히 조화로운 시대다, 조화롭다라는 뜻의 플로세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질 시대에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만년 한 12,000년 전에 굉장히 이제 온도가 기후가 안정화됐는데 문명의 탄생은 또 한 3,000년, 한 5,000년을 기다려야 돼요. 요즘 세상 변하는 거 보면 몇십 년 만에 딱 사람이 다 변화시키는데, 그러면 저동안 그러면은 계속 사람이 왜 또 발전을 못 시켰을까? 그 이유를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옛날 기후예요. 여기가 24,000년 전이고요. 여기가 현재예요. 그래갖고 자, 아까 2만 년 전에는 빙하기라고 했잖아요. 빙하기에서 간빙기라고 하는 온도가 살살 올라가는 시절이에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북쪽에 있는 빙하가 막 녹아요. 녹으니까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빙하기 때는 지금보다 약 한 110m 물이 저 아래 내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 남해는 다 육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제주도에 보면 동굴에서 수만 년 전에 그 사람이 살았던 유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배 타고 간 게 아니에요. 구석기 시대 때 그냥 걸어서 투벅투벅 그냥 제주도까지 간 거였죠.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2만 년 전부터 온도가 지금 올라가잖아요. 온도가 올라가서 물이 이제 점점 빙하가 녹아서 올라갑니다. 쫙 올라갔는데 아까 해외에서 보면 12,000년 전부터는 온도가 이렇게 안정화가 됐잖아요. 근데 계속 물은 올라가죠. 위에 올라가는데 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루 중에 온도가 제일 높은 시간이 정오 때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정오 때 12시에 원래 햇빛은 제일 세요. 근데 햇빛이 공기를 비우지는 못해요. 그냥 걔는 그냥 통과를 해갖고 공기를 통과를 해서 땅을 일단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그 따뜻해진 땅이 공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게 두세 시간이 걸려서 오후 2시나 3시에 최고 온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6월 21일 하지 때가 햇빛이 제일 세죠. 그런데 우리가 휴가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가잖아요. 그거는 바다가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바다가 한 1m 정도 깊이 정도까지가 따뜻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게 한 달 내지 한 달 반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 바닷물이 한 1m 정도까지 따뜻해지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7월 말이나 8월 초에 그렇게 휴가를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온실가스에 의해 갖고 이제 농도가 높아져서 이제 온도가 막 확 올라가더라고 하는데 얘는 어느 전 세계 바다가 다 따뜻해져요. 그리고 한 100m 정도 깊이까지 이제 따뜻해져야 되는데 그 시간은 한 20년 내지 30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온실가스 때문에 기후가 위기래. 그래서 지구가 큰일 났대. 그래서 우리가 개가 천선을 해서 내일부터 자동차 하나도 안 몰고 공장문도 다 닫았어. 그래도 온도는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계속 올라갑니다. 6월 21일 날 가장 햇빛이 세도 한 달 반 후에 제일 온도가 높아지듯이. 그래서 이 지구 안에는 항상 그게 어떤 우리가 바로 가열, 온도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온도가 퍽 하고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가 찬물, 가스레인지 올려도 거기 수백 도로다가 한다고 해서 그게 수백 도가 순식간에 안 되잖아요. 그 지연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것처럼 지구 안에는 저렇게 지연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지연이 오래 걸리는 게 빙하예요. 빙하가. 그래서 수천 년이 걸립니다. 저거는 빙하는. 그래갖고 일단은 12,000년 전에 온도가 이제 안정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는 녹는 거예요. 녹아갖고 약 7,000년 전쯤 딱 돼서야 이제 저게 더 이상 물이 올라가는 게 이제 중단이 돼서 오늘 우리 사회 지리 구도 쫙 폈었을 때 세계 지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해안선은 7,000년 전에 완성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훨씬 육지가 컸죠. 계속 그런데 물이 올라와서 이제 후퇴.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이야 이제 물만 나오고 그러면 질소 비료를 막 집어넣어갖고 어디서나 농사를 잘 쓸 수가 있어요. 물만 있으면 질소 비료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 때는 질소 비료라는 게 없기 때문에 매년 영양분이 저 밑쪽에서 퇴적층이 이렇게 내려와서 강 하구에 쌓이죠. 그래서 강 하구가 물도 있고 영양분도 가장 많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곳은 바로 강 하구밖에 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바로 강 하구에서 우리가 이제 7,000년 전에 문명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도 강 하구가 농사가 잘 된다는 건 잘 알았겠죠. 그래서 사람이 거기 가서 살았을 텐데 문제는 계속 물이 올라오니까 뭘 하나 도시를 좀 만들어놔도 후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문명을 못 만들다가 7,000년 전에 딱 오늘날에 그런 이제 해안선이 완성이 되면서 저기에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세계 뭐 나일강, 뭐 메소포타미아, 무슨 유프라데스강, 뭐 인더스, 황하라고 하는 그런 4대 문명이 저기로부터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갖고 계속적으로 저런 이제 기후 이제 저런 이제 변화하고 인간의 역사와 이제 굉장히 그러한 어떤 관련성이 깊은데 그 중에 그냥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아브라함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떠납니다. 저 우르가 지금도 있는 도시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프라데스가 거기에 있는 그리고 오늘날은 뉴욕이에요. 저기가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이제 6,000년 전부터 우리가 이제 저쪽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강이 있고 강하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는데 그러다가 기원전 한 4,000년쯤 돼갖고 약한 가뭄이 들어와요. 그때 사람들이 약한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는 오히려 기가 막힌 걸 만들어내갖고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때 그 가뭄이 들어오게 되니까 저때 최초 인간은 관계시설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강으로부터 물을 이제 빨아할 때 땡겨오고 저수지도 만들고 해서 오히려 가뭄이 들었는데 오히려 더 번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주변에 사는 사람까지 다 모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큰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고 지금도 보게 되면 저게 이제 물론 좀 이제 복원을 시키긴 했지만 신전이에요. 가로폭이 300m짜리. 수천 년 전에 저런 도시를 300m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도시가 이제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기원전 2,000년 전에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쯤에 돼서는 도무지 그 견딜 수가 없는 그 이제 거의 100만 단위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도시의 인구가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센 가뭄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있게 되면 도시라고 하는 게 보면 물도 공급이 잘 돼야 되고 쓰레기 뭐 똥물 같은 거 잘 처리가 돼야 되죠. 먹여 살려야 되죠.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시스템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위기가 임계치를 넘는 위기가 딱 들어오게 되니까 도시 전체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지금 옛날에 뭐 화려했던 문명들이 다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때는 보게 되면 다 저런 식으로 어떤 임계치고 이하일 때는 사람들이 더 개선을 해서 더 잘 사는데 어느 정도 그 압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참을 때 이렇게 뭐 약하게 뭐 이런 것들은 잘 참고 그래서 뭐 인간성 좋다는 소리도 듣고 있지만 뭐 그게 어느 정도로 뚜껑이 탁 열려가고 그냥 그래 버리듯이 완전히 이제 폭삭 저렇게 이제 망해버리는 상황이 되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기후에서 저렇게 한 4,000년 전에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저는 이제 임계치를 넘는 가뭄이 들어서 이제 망했다라고 하는 거를 봤고 그리고 성서 고고학자들 우르가 이제 아브라함이 떠났던 도시고 성서 고고학자들 우르 떠날 때
김원전 한 4,000년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딱 그거는 어떻게 더 이상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아브라함 어떤 면에서 그 지금 뉴욕과 같은 도시를 떠날 때 그 다음에 떠나는 순간 거기는 사막 아니에요. 어마어마. 거기서도 아무튼 하늘에 그래서 잔사소리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쪽에 있다라고 믿으면서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정도라고 하면 그 도시 자체가 저런 분노 속에서 저런 환상과 저런 꿈을 갖다 꾸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작은 위기들은 인간은 참 잘 막아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위기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임계치가 있듯이 참을 수 있는 게 그게 어느 정도를 넘어버리게 되면 저렇게 대도시도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수많은 이제 역사가 이제 흘러갔고요. 이거는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가 이제 1750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이고요. 그래서 1750년이 이제 산업혁명, 이제 화석연료를 이제 서서히 쓰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사회 경제적으로다가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는가를 지구 평균적으로 다 보여줍니다. 맨 저쪽에 파퓰레이션이라고 써놓은 게 1950년에 1950년에 인구가 25억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76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3배가 됐죠. 1950년이고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부터는 이렇게 보게 되면 변화가 급격하게 다 이렇게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GDP가 있는데 GDP 같은 경우는 약 한 10배 이상이 증가를 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10배 이상 확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외 투자 아닌 도시 인구의 에너지 사용량, 뭐 비료 사용량, 뭐 떼내수, 물 사용량, 뭐 종이 생산량, 교통량, 통신량, 뭐 여행객 수, 세계 여행객 수가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탁 증가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몇 배 단위로다가 탁 증가를 하는 이런 상황이 일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서 이제 저렇게 엄청난 우리가 사회 경제적인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 사람들만 갖고 저렇게 되냐? 뭔가 땅으로부터 에너지도 갖다 써야 되고 자원도 갖다 써야 되고 식량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저런 우리가 저 많은 인구가 문명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구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위쪽에 있는 거는 뭐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이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화석연료로 변했으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요. 그 아래쪽에 뭐 성층권이 파괴가 되고 지상 온도가 올라가고 해양이 산소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산물 채취량이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새우 양식장이 그건 최근 들어서 급격히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대한민국에 뭐 새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근데 뭐 요즘 보면은 뭐 피자 한 판이 뭐 그냥 뺑 돌아서 새우가 있기도 하고 근데 그게 우리 어부들이 뭐 멀리 가서 뭐 이게 잡아오는 게 아니죠. 그거는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저기 뭐 베트남, 태국 이런 이제 아열대 지방에 거기 해안에 보면 그 망글로브 숲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다 거기를 베어내고 거기다 새우 양식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새우 양식장이 저렇게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열대, 아열대 지방의 해양 생태계를 저만큼 우리가 파괴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새우 수입의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세계에서 5번째로 우리가 그 열대 지방의 해양 생태계를 파괴를 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안의 질소 양이 늘어나고 열대 숲이 파괴가 되고 경작지 면적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파괴가 되는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거는 경작지 면적, 우리 논하고 밭의 면적이 1950년이면 그다지 늘지가 않죠. 뭐 대한민국도 뭐 그렇게 1950년 이후에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에서 25억이었던 인구가 지금 75억, 3배가 됐는데 물론 지금도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이 한 10억은 있기는 하지만 비율로 따져서는 1950년대보다 오히려 그렇게 기아에 시달리는 비율로다가는 적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이 앞에 그림에서 보면 비료 사용량이 확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거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우리가 질소비료를 때려놓고 갖고 3배 이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 녹색혁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먹고는 살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질소비료를 갖다 이렇게 갖다 뿌려서 이걸 농작물에 그걸 100%다 빨아들였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이 그냥 토양에 그냥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게 되면 그게 녹아가고 하천을 들어가고 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연안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물 생태계에 있는 질소는 다 과잉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후 조건만 맞으면 강에는 녹조, 바다에는 적조가 생기는 이유가 저것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먹고는 살기는 힘들지만 또 이렇게 또 생태계를 이만큼 살겠다는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지구에 엄청난 이러한 변화를 지난 50년 동안에 이렇게 일으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 온실가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인간이 누려놨냐면 화석연료를 배출해서 원래는 100만 개 중에 100만 개의 공기 분자 중에서 280개 정도가 산업혁명 이전에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한 405개, 410개 정도. 그래서 120개, 130개 정도. 어떤 면에서 100만 개 중에 뭐 100개 정도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게 굉장히 작은 거지만 굉장히 열을 흡수하는 능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만약에 지금 지구상의 이산화탄소가 0.04%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0.04%. 근데 만약 1%가 되면 지구 평균 온도가 1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1%가 되면 지구상에는 액체로 된 물, 뭐 고체, 뭐 얼음은 고상하고 왜냐면 백도가 다 끓어서 수증기 상태로만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작은 양이지만 열을 흡수하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이걸 조금씩만 해도 인간이 금방금방 이렇게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 위험이 굉장히 그 심각하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이 늘려서 100만 개 중에 한 120개, 130개의 이산화탄소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열을 잡냐면 1초에 히로시마 원폭이 5개 터지는 에너지를 잡아요. 이산화탄소가. 그럼 하루에 50만 개가 터지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50만 개 터지는 그 에너지를 갖다 얘가 잡으면 뭔가 이게 일이 일어나도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도 뭐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 열의 93%를 해양에서 이렇게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토양을 따뜻하게 하는 데 쓰고 일부는 빙하를 녹이는 데 쓰고 공기 중에는 2% 미만만 나와 있어요. 그걸 갖고 지금 뭐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뭐 폭염이 됐니 뭐 어디 뭐 유럽 지글지글 끓니 뭐 저기 뭐 가뭄이 들어가는 이유들은 뭐 산불이 나고 하는 것들은 바로 그 2% 미만만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해양이 그럼 큰 저렇게 90% 이상을 갖다 열을 다 빨아들여주면 해양이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양이 따뜻해져서 이게 순환이 변하게 되면 열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이 계속적으로 저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보기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위성에서 관측을 한 겁니다. 1979년 이후부터 대륙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지상에서 저기 높이 한 10km까지 구름이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높은 고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씨가 일어나는 공간을 우리가 대륙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한 10km 정도 높이가 있고요. 그 위에 성층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이제 오존이 많아서 자외선 내력으로 막아주는 고층이 바로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전체 한 10km 전체 이 두께로다가 보게 되면 1979년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해졌고요. 그런데 아래쪽에서 이게 뜨뜻해졌어요. 햇빛은 들어오는 양은 변하지는 않았거든요. 저 79년 이후 뭐 지난 한 몇천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햇빛에. 그러면 들어오는 열만큼 나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열이 더 많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면 어딘가는 냉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 대륙권은 다 이렇게 뜨뜻해졌는데 그 위에 있는 성층권에서는 저렇게 냉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는 열은 이런 식으로 다 맞춰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지금 오늘날 여름철에 뭐 이렇게 지금 광화문 이런 데 지나다니다 보면 덥죠. 그 에어컨에 그 쾌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시멘트 바닥에만 뜨끈뜨끈해져. 그래서 기후를 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는 기후 변화가 아니라 이게 도시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갖고
도시 때문에 이렇게 뜨끈뜨끈해지는 거 아니야? 자, 그걸 또 위성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여요. 얘는 공기층 10km까지 두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이제 과학자들이 요거는 지표면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래서 이건 도시화 효과는 요 땅바닥에서는 조금씩만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 10km 두께에서는 조금만 이 도시를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완전히 얘는 이 영향은 얘에 비하면 그 영향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얘는 10km 두께고 얘는 그냥 땅바닥에 그냥 붙어있는 공기층에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르게 도시화 효과가 비율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특히 성층권에서도 냉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10km 이상에서 온도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저거는 지금 저 도시화 효과는 설명을 할 수 없죠. 저는 오직 이 대륙권의 온도, 온실가스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효과 때문에 성층권의 냉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냉각 현상조차도 지금 현재 온실가스 때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이제 온도가 올라갔는데 온도가 올라간 거로 인해서 대표적인 이런 하루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은 또 다시 2만 년 전으로 또 갔어요. 2만 년 전으로 갔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현재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구 평균 온도예요. 평균 온도가 2만 년 전에 빙하기라고 했잖아요. 자, 빙하기에서 이제 온도가 살살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래서 만 년에 걸쳐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봤더니 딱 지구 평균 온도는 4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빙하기하고 간빙기 차이가 온도차, 지구 평균 온도차는 4도밖에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그다음 크지가 않죠. 그래서 빙하기 때 빙하가 우리나라 저기 만주 저쪽까지만 들어오게 됩니다. 빙하기 때 우리 한반도는 뭐 사람도 살고 식생도 있고 동물도 뛰어놀고 다 그렇게 했었어요. 아무튼 4도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만 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축에서 지난 100년 동안에 약 1도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 100년이라고 하는 건 순간처럼 보이죠? 순간처럼. 자, 그런데 자연에서는 이 빙하기에서 간빙기를 갈 때 4도가 변했는데 만 년 동안에 4도가 변했어요. 근데 사람이 아까 100만 개 공기 분자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120개 늘렸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100년 동안에 1도로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람이 변화시키고 있는 이 속도가 자연이 지금 빙하기 간빙기를 변한 것보다 25배 더 빠르죠. 지금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생태계들은 지난 120만 년 동안 이게 10만 년 주기로다가 빙하기로 갔다가 간빙기, 빙하기 갔다 간빙기 갔다 이거를 다 견뎌냈던 생태계들이에요. 그런데 저거보다 25배 더 빠른 온도에는 단 한 번도 견뎌보지를 않은 생태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고산식물이라든가 양서류라든가 이런 악한 생물들이 지금 그 생물 종들이 다 이제 죽어나가고 멸종이 되고 있는 그것들이 바로 물론 환경적인 이러한 변화도 있지만 저 속도를 못 쫓아가고 그렇게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무서운 것이지만은 이 변화의 속도는 지구의 역사상 이렇게 빠르게 변화가 일으키는 것은 사람만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지금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1도가 상승을 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보다가 이제 표현을 하면, 저기다가 제가 이제 감지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작년에 그 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라고 하는 IPCC라고 하는 전 세계 기후과학자들이 모여서 한 회의를 인천에서 했어요. 거기서 이제 정의를 내리기를 1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감지를 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시적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위험을 느끼지는 않죠. 굉장히 뭐 폭염이 좀 심하다거나 아니면 TV를 봤더니 뭐 다른 나라가 뭐 이렇게 뭐 기후 변화 때문에 이렇게 뭐 홍수가 나고 뭐 가뭄이 들었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를 그런 식으로 감지를 하죠. 그런데 저기서 0.5도가 더 더해져 갖고 1.5도 이상이 되면 지구 평균 기온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 그때는 전 지구적으로 항시적으로 우리가 기후 변화를 느끼면서 사는 그런 위험 속에서 사는 세상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2040년에 1.5도를 돌파를 할 거다라고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작년에 인천에서
IPCC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1.5도 이내로다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 제목 이게 사랑의 온도라고 하는 그 1.5도 우리가 위험으로 넘어가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의미를 하는 그런 온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도, 지구 평균 온도가 이제 2도를 넘는 경우에는 저기 뭐 탄성력을 상실한다. 그런 표현을 제가 써놨는데, 저거는 2015년에 파리기후협약에서 전지구 평균 온도를 2도 이내로 줄이기로 그건 전 세계가 약속을 했잖아요. 그 2도는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2도를 넘게 되면 지구는 그 회복력을 잃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프링을 조금 당겼다 놓으면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서 확 당기면 제자리로 못 돌아오죠. 그렇게 되면은 못 돌아오는 그 상태를 우리가 회복력을 상실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2도를 넘게 되면 우리는 이 기후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후 상태로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지난 그 500만 년 동안에 이 지구 기온이 단 한 번도 지구 평균 기온은 2도 이상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에 만약 저 2도를 넘는다라고 하면 그 한자로다가 전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인류는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2도를 넘는 것을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 해도 우리가 가을철에 뭐 요즘도 하고 뭐 10도 이상 차이가 나고요. 가을에 뭐 25도도 차이가 나는데 거의 6도, 2도 뭔 일이래? 왜 이렇게 위험한지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북반구에서 그 백악관 관측소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여름철 그 기온이에요. 여름철 기온은 이제 분포도를 이렇게 80년 이전에 그려놨더니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평균값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평년보다 굉장히 온도가 높거나 낮거나 너무 적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 모양의 이런 분포도가 평균이 제일 많고 아주 과한거나 모자란 것을 좀 비율하는 그런 종 모양의 분포가 많은데, 이게 이제 80년 전에 온도부터 여름철 온도의 분포가 이렇고요. 요거를 요 옆에 가까서는 여기다 빗금을 이렇게 쳐놓고, 그 다음에 여기 칼라를 뺐을 때는 2005년 이후에 이 온도의 분포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요게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중간값이라고 하면 한 0.6도 정도 이렇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종의 모양이 2005년 이전에 옆으로 좀 이렇게 퍼지죠. 우리가 그 공기가 어떤 뭐 진자라든가 이런 것도 충격이 세면 움직이는 폭이 이게 커지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공기가 온실가스라고 하는 이 충격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온도의 변동의 폭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3도 이상이었던 경우가 80년 이전에는 지금 0.2%밖에 안 됐잖아요. 그 발생 횟수가. 근데 이쪽에서 와서 봤더니 지금 14.5%까지 증가를 했어요. 145배가 증가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극단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여기서는 수십 배. 그럼 워낙 여기서 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작아서 보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커졌다는 걸 보게 되고요. 대부분 우리가 피해라고 하는 거는 저렇게 극단적인 온도들에서 일어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서리 온도보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뭐 문 열고 나가면 그 다음날 뭐 모든 바짝머리가 얼어 죽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극단을 탁 넘는 순간에 이 위기가 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극단을 봐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야기를 드리면, 아까 이제 그 온도 같은 경우 발생의 분포도가 이쪽 이제 지금 온난화가 일어나니까 이쪽에 꼬리 부분이 이제 두툼해지게 있죠. 이건 이제 발생의 빈도이고요. 근데 피해는 다 여기서 일어나죠, 주로. 그래서 우리가 영향은 이쪽이 훨씬 더 크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요 발생 빈도하고 이 영향을 곱해갖고 위험을 따지게 돼요. 그랬을 때 보게 되면 우리가 고작 지난 100년 동안 1도밖에 변하지는 않았지만 이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증가를 하죠. 이 꼬리가 이거 뭐 10배 되는 거 거의 1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났던 폭염 현상이 최근 들어서 거의 매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여름에도 한 2, 3일 폭염이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뭐 일주일 있다가 요즘 막 2주씩 되고 막 이게 그냥 퍽퍽퍽퍽 증가를 하는 게 고작 우리가 1도밖에 변하지는 않았지만 저런 극단의 부분들은 저렇게 극단적으로다가 저렇게 증가를 하는 저런 특징이 있어서 저런 위험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폭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 폭염을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한 사례를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95년도에 시카고에 이제 폭염이 있었는데, 시카고가 우리보다 밀도가 높은 지역이죠. 선선한 지역인데, 그 당시에 약 여기 빨간색이 온도를 나타내고 각 날에 대해서 한 5일 동안 35도를 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망자가 한 700명이 나오게 됩니다. 35도를 넘는 저런 날이 텍사스나 뉴멕시코나 아리조나 같은 데서는 절대 사람이 안 죽어요. 저렇게 선선한 데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제 뜨거워지게 되면 저기서 이렇게 사망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청이 굉장히 놀랐죠. 시카고 시청이 놀라서 조사를 해봤더니 가난한 노인분들이 다 저렇게 대부분 다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를 또 조사를 해봤는데 희한한 거는 두 개의 마을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노인 비율도 같고 소득 수준도 같아. 근데 사망자가 10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마을이 딱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차이를 일으킨 게 무엇이냐? 범죄율이 그 사망자의 숫자를 갈라요. 그게 왜냐하면 범죄율이 높은 마을에서는 밖에 나가서 활동을 못하죠. 나가면 워낙 범죄율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쪽 마을에서 다 이 가난한 노인분들이 고립된 상태로다가 저런 폭염 속에서 쪽방에서 다 이제 사망자가 좀 많이 나왔고, 그런데 가난한 마을이기는 했지만은 범죄율이 낮아서 그러니까 여기는 그 지역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 같이 함께 돌봄 센터를 간다거나 가다가 봤더니 어느 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빠졌으니까 누가 빠졌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쪽에서 사망자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 사례를 갖다니 95년도에 시카고 시청이 파악을 했는데 99년도에 또다시 이제 폭염이 35도가 넘는 거가 또 들어오게 되죠. 파란색인데 이때는 시카고 시청이 저걸 알아서 도로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총 공무원령을 내려갖고 다 노인분들을 모시고 돌봄센터를 다 보내는 이런 작업들을 해서 지금 사망자가 줄 때는 110명? 그래서 한 7분의 1 수준까지 이렇게 떨고, 보통 우리가 자연재난은 위험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천재지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우리가 사회 시스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저 위험을 갖다가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런 폭염이 됐건 뭐가 됐건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하면 우리가 언론 보도할 때 한 줄이 이렇게 적힌 게 있는데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항상 한마디를 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제트기류가 약해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거는 저보고 한마디 적으라도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의 모든 기상현상,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고 구름이 생기거나 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적도지방은 햇빛을 많이 받고요. 극지방은 열을 적게 받아요. 그대로 놔두면 적도는 지기를 끓을 거고 저기는 얼어 터질 거고 안 되죠. 이 차이가 커지게 되면 그거를 에너지를 갖다가 서로 교환을 해갖고 해소를 시키는 그 과정에서 모든 날씨 현상들은 거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이를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중위도에 제트기류라고 하는 게 저 한 5km 저 꼭대기에서 굉장히 센 바람이 이제 지나가는데 바람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면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북극 쪽 위쪽이 훨씬 더 온도가 더 빨리 상승을 합니다. 한 3배 정도 빠르게 상승을 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기상현상, 날씨현상은 적도하고 북쪽하고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긴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해소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쪽의 온도가 더 잘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기상현상 자체가 이게 이제 느려지게 되는 이런 현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트기류가 이제 약해졌어요. 약해지면서 또 어떤 현상도 일어나냐면 뱀처럼 꾸불거리는 이게 떠서 깊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트기류가 이제 그렇게 흐르는데
저게 꼭대기에서 그렇지만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그게 이제 저기압이고 그게 이제 고기압인데 제가 맨 앞에서 설명을 했죠. 날씨가 그냥 똑같은 날씨가 계속되면 큰일이 난다고. 근데 제트기류가 약해졌으니까 날씨가 잘 변화가 안 일어나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뭐 폭염이니 뭐냐 하는 거 똑같은 날씨가 계속 그 상태가 되면 다 데려온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 건데 어떠한 위험이 저기에 담겨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015년도에 미국의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양경비 사관학교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졸업 연설을 하면서 기후변화를 잘 대응하는 게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시리아의 내전에 대한 예를 듭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저 당시에 저 2015년에 이제 저 연설을 하는데 저거는 또 그 전인 2010년으로 가야 돼요. 2010년도에 제트기류가 이제 굉장히 약해졌어요. 약해져갖고 여기 저기압이 계속 부는 이 지역이 파키스탄이에요. 여기 홍수가 계속 나고 있었고요. 이 뒤편으로에서는 여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쪽인데 이쪽은 폭염 현상이 계속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자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로 끝나지를 않고요. 저기 러시아의 저 폭염의 저 지역들이 어느 지역이냐면 러시아의 밀밭 생산 지역이에요. 밀 생산 지역이 되어오니까 폭염이 들었으니 당연히 가뭄이 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뭄이 진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세계 식량기구에서 그 한 매달 그 이제 계산을 하는 식량 가격 지수인데요. 2010년이 되게 되니까 지금 이 식량이라고 하는 거는 1% 모자라게 생산을 하면 폭등을 하고요. 과잉 생산을 폭 나그네버리는. 그래서 이거는 투기자본들이 너무 달려들기 좋아하는 자기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투기자본들이 달려들어서 2배 이상 그러다가 갑자기 식량 가격이 2배로 올라가더랬죠. 2010년에. 그래서 2010년 그 당시를 아마 기억을 하시면 저기 북아프리카 국가, 뭐 튀지니, 리비아 이런 데부터 막 폭동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아랍 국가까지 막 폭동들이 일어나는데 다 그게 밀가루 가격이 폭등되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났던 그런 현상들인데 마지막에 보면 이제 시리아까지 저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시리아가 이제 특히나 고통스러웠던 거는 저기 이제 2010년도 이야기인데 2005년도부터 계속 가뭄이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자기의 소득을 식량을 구입하는데 다 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 식량이 2배가 되버리면 2배가 되버리면 그 고통은 뭐 말을 굉장히 심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결국 저 시리아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IS라고 하는 굉장히 극렬주자들이 막 준동을 하고 그러면 저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무래도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다 전쟁까지 이제 벌어지고 있으니 그러면 결국 인간은 국경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 다 유럽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작년에 예멘 사람이 막 한 400명, 500명이 제주도 왔는데 뭐 사회가 뭐 불안정해서 뭐 못 살겠다고 언론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유럽 국가들은 보면 수만 명이 그렇게 넘어들어와요. 피부색도 틀려요, 말도 틀려요, 종교도 틀려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국경을 수만 명이 넘어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400명, 500명밖에 그러는 판인데. 그러니까 저 나라들이 저 문제를 다 국가의 안보의 문제로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네들 연합경비 사관학교 졸업생들을 두고 바로 기후변화 대응을 좀 잘해야만 한다. 바로 이게 국가 안보하고 이렇게 관련이 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변화 중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미래를 한번 이 그림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지난 120만 년 동안 이제 10만 년 주기로 빙하기를 갖다 담기를 갖다 왔다 갔다 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홀로세라고 하는 지난 한 10,000년, 12,000년 동안 굉장히 안정한 기후 속에서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는 걸 탄생을 시켰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한 그런 에너지와 자원을 쓰게 되면서 지구가 이제 파국적인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런 찜통이라고 하는 원래는 이쪽 이 안정한 이 홀로세를 따라와야 되는데 이 찜통이 계곡에 이제 들러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저기에 한번 빠지게 되게 되면은 다시는 인간 스스로가 다시는 저 안정한 홀로서의 그 안정한 기후 조건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다시는 안정.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위험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 이해를 갖다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인간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온실효과로 기온이 상승이 돼서 북극권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북극권에 이제 이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북극권이 저렇게 온난화가 되게 되면 저 북쪽에는 그 북극해라고 하는 바다로 돼 있잖아요. 바다로 돼 있는데 거기에 추우니까 그 위에 이제 빙하가 이렇게 얼려 있는데 지금은 이제 햇빛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빙하니까 반딱반딱하니까 햇빛이 반사 거울처럼 반사가 돼갖고 햇빛이 우주로 그냥 다 날아가요. 대부분이 다. 근데 온난화가 일어나갖고 이게 녹게 되면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게 되겠죠. 시커먼 바다는 햇빛을 그냥 다 흡수를 해버려요. 그러면 얘는 전혀 우리가 온실가스 증가하는 상관없이 스스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우리가 이거를 대먹입니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대체적으로 동토지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시베리아 이쪽이 가면 여름철에 짧지만 턱이 확 따라 올라옵니다. 그런데 얘는 썩을 틈도 없이 바로 겨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수만 년 동안 그냥 얼어갖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탄소의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북극 쪽이 이제 녹게 되고 영상의 기온이 되게 되면 걔네들이 녹게 되겠죠. 그래서 걷다가 파이프를 꽂게 되면 이산화탄소보다 한 23배 더 온난화 효과가 좋은 메탄이라고 하는 가스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지금 그 동토지대가 갖고 있는 탄소의 양이 지금 공기 중에 풀려있는 탄소의 양의 2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저게 녹기 시작을 해서 풀려 나오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개과천선해서 내일 자동차도 안 몰고 공장 다 세우고 이산화탄소를 아무것도 배출 안 하려 한다 해도 지구는 스스로 저런 이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저런 것들이 배출을 끊임없이 하게 되죠. 지난 5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명체가 5번 대멸종이 됐는데 그때는 인간이 없었어요. 이 지구에. 그래도 멸종이 됐잖아요. 지구는 그렇게 스스로 그런 어떤 생명체를 갖다 완전 멸절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들이 다 여기저기 다 숨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인간이 일으키고 있는 이 온난화라고 하는 거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이것이 인간을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파멸시키는 우리는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만 해요. 지구가 스스로 인간이 여기서 살 수 없게끔 만드는 거는 지구가 해치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그래서 다시 여기에 한번 빠지게 되게 되면 인간은 스스로는 이제 일로 못 가요. 그냥 이건 여기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해도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우리가 회복력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무서운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전혀 대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기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5분 쉬었다가 어떤 그림이냐면 굉장히 유명한 뭐 네이처지에 나온 논문의 그림인데 전혀 쫄지 마시고요. 이해하고 나면 무엇도 아닌 그런 그림입니다. 자, 여기 가로축은 그 나라의 그냥 그 평균 기온이에요. 그 나라의 평균 기온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세로축은 그 나라의 그 1인당 GDP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후 저는 이제 평균 온도에 따라 갖고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한번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 보니까 13도인 경우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1년 평균 기온이 13도인 경우가 가장 경제에 있어서는 최적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저기 보면 지금 13도인 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이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도 1년 평균 기온을 보면 13.1도 그래서 가장 저 최적점에 있는 나라에 지금 그게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기 뭐 중유럽에 있는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약간 낮은 온도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북유럽 뭐 저기 뭐 스웨덴이나 뭐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나라는 훨씬 낮은. 그러니까 앞으로 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런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은 다 이익을 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요. 지금 최적점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 온난화가 지금 현재는 최적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손해를 별로 그렇게 크게는 안 봤지만 앞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렇지만 이미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 있는 나라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무조건 이 경제 이것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스탠스포드 대학에서 다시 이제 저거를 다시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인데 보게 되면 지금까지 1991년에서 2010년까지 해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는 지구가 온난화가 돼서 이익을 본 나라들이고요. 맨 위에 보면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손해를 본 나라, 피해를 본 나라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래를 봤더니 이산화탄소를 누가 배출을 했는가? 이익을 본 나라들이 배출을 하고 손해를 본 나라들은 배출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부터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를 대응을 하게 될 때 유엔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가치가 있어요. 그 기후변화를 대응하는데 그때 에퀴티라고 하는 가치를 통해서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를 대응해야 돼요. 에퀴티가 공평성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똑같이 맞춘다가 아니라 모자란 거 끌어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과한 거 끌어내려서 이렇게 맞추는 이런 공평성의 가치로다가 기후변화를 대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로 갔던 이유는 바로 이제 우리가 사회 경제가 커지게 되면서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기후가 일어났고 인간한테 이제 영향을 줬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다가 이걸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적응이라고 하는 거. 어차피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에도 1도가 변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아프리카도 변한 것이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변화의 나쁜 부정적인 영향 자체를 갖다 이제 줄여내려고 하면 거기에 잘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뭐 100%다 마음에 드는 친구이겠어요. 뭐 부족한 게 있어도 자기가 좀 적응도 좀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것처럼 근본적으로 이렇게 적응이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근데 아무리 그 좋은 친구를 해도 항상 뭐 사람마다 뚜껑을 열리게 하면 안 되죠. 아무튼 그런 거 근본적인 원인을 좀 이렇게 저감을 시켜놓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 원인인 온실가스 자체를 갖다가 좀 줄여놓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저감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이 적응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 시대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성의 문제가 있다. 그래 아까 앞에서 보면 주로 배출을 한 나라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배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뭐 남태평양의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 그다음에 뭐 방글라데시도 워낙 이게 저지대의 나라가 되다 보니까 바닷물이 올라와서 그냥 그 바닷물이 농토를 다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근데 이런 나라들은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상관이 없는 나라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자연 재난이 일어나는 게 되는 경우에 뭐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밖에 뭐 저기 뭐 가난한 농민이라든가 우리 사회 약자들이 대부분 다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응이다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세상에 대한 그런 어떤 정도, 그런 책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각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이제 국민적인 이제 우리 시민들의 그런 어떤 관심사이라고 하는데 얘는 한번 배출이 되고 나면 길어도 일주일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한번 배출이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 여행을 좋은데 여행 가서 자동차를 몰고 공장을 돌리고 해서 미세먼지를 배출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탔고 공장에서 뭐 좋은 물건이 나와서 우리가 쓰고 이제 이익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러맞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쌩쌩이 일어났죠. 자기가 이익을 받는데 건강을 잃었어. 쌩쌩이 온실가스는 전혀 틀려요. 온실가스는 얘는 한번 배출이 되면 수백 년 동안 그냥 지구 안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계속 그 강도가 점점 세진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마치 우리가 간염병이 걸리면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온갖 합병증이 다 걸려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지구가 온난화가 되게 되면 이 지구 조절 시스템이 다 붕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나쁜 날씨 현상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양이 산성화되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파괴가 되고 물이 부족하다 보면 가뭄이 들고 가뭄이 들면은 식량 부족으로 기아 사태가 일어나고 이거는 파생되는 이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미세먼지하고 이건 같이 붙여놓을 수 있는 위험 상태가 아니라고 어마어마하게 전반적인 기껏 해봤자 미세먼지는 우리 그냥 건강 그거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얘는 파국적인 이런 모든 거에 다 관련이 되면서도 문제는 내 세대가 그거를 대출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는 딱 내 세계에서 일주일밖에 존재를 하지 않는 거니까 내가 어찌됐든 책임을 져요. 그 피해를 주는 거고. 그렇지만 얘는 내 후손들은 점점 더 센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그 문제와 해결을 안고 우리의 후손들은 아무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전혀 안 한다 해도 우리가 배출할 때부터 그것 때문에 그냥 끌어안고 고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거는 세대 간에 정의롭지 못한 그런 어떤 책임성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드리면 이제 앞에는 이제 저응이라고 하는 거 측면이죠. 저간인데 여기 이제 가로축은 GDP고요. 그다음에 세로축은 CO2 배출량이고 저기 점점점 하나하나 찍혀 있는 각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CO2를 많이 배출할수록 잘 산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옆에 또 우리나라인데, 여기 약간 황색으로 표시된 거는 CO2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90년도 이후에. 그 다음에 약간 회색 빛깔이 보이는 거는 GDP의 증가율이에요. 우리나라가 1990년 이후로다가 급격하게 잘 살게 되었죠. 근데 이제 97년, 98년도에 IMF 딱 얻어맞으면서 저때 GDP가 떨어지면서 오면 CO2의 배출량도 또 함께 떨어집니다. 그만큼 CO2를 배출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거, 다른 말을 표현하고 우리의 욕망의 부분이 지금 걸려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이 당시에 어느 정도까지 CO2의 양이 떨어지냐면 20%까지 떨어져요. 배출량이. 그러니까 갑자기 5분의 1이 줄어드는 그 정도의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CO2의 양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과학적인 그 단위처럼 보이지만 CO2 배출 그 양을 갖다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저기 맨 앞에 사람이 많을수록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사람이 배출하는 인간 활동이 배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구당 서비스, 저건 소득 수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살면 잘 살수록 많이 배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당 에너지, 그러니까 영국처럼 금융업을 갖고 먹고 사는 나라들, 산업 구조 자체가 금융업이면 CO2 배출을 많이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중화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들은 CO2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산업의 구조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당 CO2, 저건 이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면 CO2 배출이 적게 되고. 자, CO2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과학적인 용어처럼 보이지만 맨 앞에 인구, 사회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 수준 경제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당 에너지, 산업의 구조, 그 다음에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 그래서 저기 에너지 떨어지고 서비스 떨어지고 인구 떨어지고 이쪽에 CO2만 딱 남죠. 지금. 그래서 CO2는 과학의 용어가 아니라 저기는 사회, 경제, 산업의 구조, 그 사회 에너지를 갖다가 드러내는 하나의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2100년, 그 다음에 2300년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100년이 돼갖고 CO2의 양이 얼마가 돼야 되지? 그거 당연히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지금보다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요. 저런 식으로 해갖고 어떤 사회가 될 것이냐를 갖다 결정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그 사회에 따라서 CO2의 양이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적응을 하지 않는 사회, 그 다음에 저감을 하지 않는 사회. 그러면 여기 1번 사회는 적응도 열심히 하고 저감도 열심히 하는 사회가 되겠죠. 그런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요. 적응은 참 열심히 했어. 적응은. 그런데 저감을 전혀 하지 않아. CO2를 그냥 마음껏 배출하니까 잘 살죠. 잘 살다가 지구가 마지막에 박살이 나는 이런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냐를 갖다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CO2의 미래 대체량들이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대응하고 CO2를 저감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래 어떤 사회를 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선택할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1960년도부터 해갖고 최근까지 이제 CO2의 그 CO2 농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한 1980년도부터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게 인간 활동 때문에 이제 배출하는 CO2 때문에 그런 거야라는 걸 알았어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렇다는 걸. 그래서 이제 1990년도부터 그럼 줄여야지. 그래서 1990년도에 처음 세계 기후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COP라고 해서 하기 작년까지 24번에 걸쳐갖고 UNFCCC라고 하는 유엔에서 전 세계에 저는 이제 에너지, 그 다음에 기후와 관련된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갖고 저걸 어떻게 줄여야 돼요? 회의를 열심히 했어요. 24번 회의를 하면서 저렇게 이산화탄소 온도는 계속 저렇게 이제 증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모여갖고 줄인다고 모였지만 계속 저렇게 이제 증가를 시키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이제 그렇게 가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줄인다라고 노라만 떨었지 실질적으로다가 전 세계적으로다가 거의 지금 줄지가 않고 있고 지금 저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어 있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아마 언론에서 이제 가끔 아마 이 표현을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앞으로 뭐 10년밖에 안 남았다. 그럼 10년은 뭐 아직 시간 좀 있는데 그 10년이 아닙니다. 내일 당장부터 뭔가를 해야 되는 10년이에요. 그 이야기를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980년에 배출이 아닌데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인데 쭉 해갖고 계속 증가를 시켜가지고 줄이지를 못하고 증가를 이렇게 시켜왔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2019년까지 지금 왔어요. 그래서 맨 위에 검은색이 실제 이제 배출량을 쭉 나타내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2050년이 되게 되면 이제 거의 그 이제 CO2 배출을 갖다가 거의 화석연료를 전혀 안 쓴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었어. 그러면 그만큼 화석연료를 쓸 수가 있어요. 나무에서 CO2를 흡수를 하니까 뭐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해갖고 더하고 빼면 우리가 그걸 넷제로 순제로라고 하는데 그래서 탄소를 갖다가 그래서 화석연료를 전혀 안 쓴다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인간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일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만큼을 쓸 수 있다 하는 제로를 2050년에 이제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내야 되면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 이제 시나리오인데 지금 그러면 이렇게 까만색을 떨어뜨려가고 2050년에는 그거를 0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2000년도요. 2000년도 지금으로 들면 20년 전에 우리가 1980년대부터 계속 1990년도부터 회의를 그렇게 열심히 했었으니까 한 2020년도 때 했다고 하면 매년 4%씩 줄이면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줄여나오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매년 18%씩 줄여야지만이 지금 이 상태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우리가 IMF를 얻어맞을 때 대한민국이 이산화탄소가 1년에 20%가 줄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를 제대로 1.5도로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면 20% 그러니까 전 세계가 대한민국 IMF 얻어맞을 때 수준의 그런 경제적 충격이 있어야지만 이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지금 아무것도 지금 줄여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지금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내년부터 해서 매년 거의 20%씩 줄여나가야 되는 이 정도를 해야지 1.5도를 이제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은 어떻게 해야지 막느냐?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IMF가 이게 정상적인 전 국민 뭐 금모으기하고 뭐 말도 안 하죠. 그거는 전시 상황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방식으로 해갖고서는 저 1.5도는 그냥 무조건 돌파가 지금 되는 상황이고 만약 저거를 막겠다라고 하면 전 세계가 전시적인 상황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그 상황이 전혀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2차 대전 때 늦게 참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1940년도에 참전을 하면서
남자들은 다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거고 전선을 나갔고 그 다음에 산업의 구조를 다 군수 산업으로 바꿨고 그 전까지만 해도 여자가 공장에 들어가서 뭐 탱크, 뭐 포탑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상상을 할 수 없었죠. 여자는 다 집에서 뭐 가사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다 공장에 들어가서 뭐 여자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뭐 탱크가 뭐 구멍이 뚫리거나 이런지는 않았죠. 전쟁까지 다 승리를 하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정도의 어떤 산업의 구조의 변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변화들을 일으키면 야지만이 저 부분을 이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여기 하나인데 이렇게 줄여서 봐야지. 우리가 2000년도부터 이런 식으로 띄우니까 좀 고통이 훨씬 덜했을 텐데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지금 줄일 수가 있게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12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남아있는 여기 420기가톤이 남아있어요. 1.5도를 돌파하는 그 기가톤이 기가가 1000만 톤을 의미를 합니다. 그 1000만 톤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매년 한 40기가톤 정도로 배출을 해요. 그러니까 딱 한 10년 정도가 지금 남았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즘 뭐 하기 스웨덴에 16살짜리 막 소녀가 학교 가지 말까 그랬더니 뭐 유럽에 있는 사람 뭐다 학교도 안 가고 그냥 다 난리죠. 뭐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지금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각 태어난 자기 뭐 1950년에 태어나는 사람이 여기 파란색 1.5도인 경우에는 저만큼 많이 배출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태어난 사람, 이미 1950년에 태어난 사람은 이미 다 배출하면서 다 맞고 배출하면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저기다가 앞으로 자기 살 동안 배출하는 양 하니까 저렇게 많이 저렇게 배출할 수가 있고요. 1950년에 태어난 사람이 가장 많이 배출을 해요. 그다음에 2017년은 이건 1.5도로 막는다고 해도 지금 1917년에 태어난 친구는 1950년에 태어난 사람의 8분의 1밖에 배출을 못해요. 1.5도를 막는다라고 했었을 때.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그냥 세대 간의 문제로 봤었을 때는 지금 어린아이나 지금 그 데모를 해서 학교 가지 말자 뭐 그렇게 데모를 하는 그 친구들이 배출할 1.5도를 막는다는 가정하에서 걔네들이 배출할 수 있는 양은 걔네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배출할 수 있는 1950년대, 60년대 태어난 사람들의 6분의 1밖에 배출을 못해요. 그렇게 해야지 그 1.5도를 막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현재 모든 권력과 이 시스템을 장악을 한 사람들은 전혀 죽일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얘네들은 조만간에 이제 자기네들이 지금 태어난 애들은 2100년에도 생존해요. 걔네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돼서.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앞으로 1950년, 아니 2050년 이러면 중년이 돼서 이 사회를 끌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사회가 뭐 경제고 뭐 다 박살이 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 문제를 좀 법으로 만들어서 줄이는 거를 전시체계처럼 해서 지금 말을 하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긴급한 이 상황에 지금 학교 가서 공부하게 되냐. 그래서 지금 그런 데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워낙 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뭐 하루날 공부를 안 하니까 앞으로 큰일 날 것 같아서 아무튼 그런지 몰라서.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 특히 이제 유럽에서 일어나는 어떤 학교 교육이라든가 언론에서 이런 교육이 잘 돼 있는 나라들에서 이렇게 극렬하게 그런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 그 세대 간의 데모가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돌아와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72억 명의 이제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쓰고 이제 버리고 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생태적으로 어떤 면적이 필요할 거니까 그 땅덩어리가. 그래서 그거를 매년 계산을 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2018년을 기준으로 하면 76억 명의 지금 사람들이 순환을 하는 순환적인 삶을, 그러니까 에너지나 이런 게 순환적으로 하려고 하면 지구가 1.7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지구가. 이건 뭘 의미를 하냐면, 우리가 은행 가라라고 하면 이자를 갖고 먹고 살아야지 정상이죠. 근데 지금 원금을 지금 우리는 까먹고 있다는 소리예요. 만약 원금을 까먹으면 얼마 지나면서 파산을 해버리게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지구를 지금처럼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게 되면 너무 과잉으로다가 썼기 때문에 결국에 파산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국 사람처럼 76억 명이 다 살면 지구가 5개가 필요하고요.
호주 사람처럼 살고 4.1개, 대한민국이 참 영광스럽게도 랭킹 3위를 해요. 3.5개가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영토만을 갖고서 우리가 이렇게 순환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 이 남한 면적의 8.5배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1위로다가 가장 영토가 부족한 이런 측면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림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앞으로 기후 위기라든가 지구 환경 위기가 왔을 때 최전면에서 얻어가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될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여기에 적극적으로다가 이런 어떤 기후변화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지구가 그러면 왜 1.7개나 더 필요하게 되느냐? 인간의 욕망은 무한해요. 그런데 지구는 유한해요. 무한한 욕망과 유한한 지구가 지금 이제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지구를 거의 착취를 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런데 지구 환경 자체는 기후 위기가 일어나죠. 뭐 미세먼지니 뭐 쓰레기니 뭐 조건은 큰 좋은 방향으로 가. 이 상태로 갔다가 지구가 따라가고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결국 다메세스한테 바우처럼 완전 이제 전환을 해야 돼요. 이때까지는 뭐 먹고 쓰고 버리고 나의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돌이켜서 새로운 삶에 대한 이거를 우리가 고지를 하면 지금은 안 된다라고. 새로운 통찰력, 그다음에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런 패러다임을 꿈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의 그 위험 요소를 이제 찾아봤더니 저렇게 9가지 요소를 찾아내고, 과학은 항상 그 정량적인 숫자를 불러주잖아요. 이게 이제 왜곡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9가지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물음표로 다 돼 있는 거는 저거는 값을 알고는 있는데 확실하지가 않아. 그래서 자신이 없어. 좀 더 저거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다. 여기 뭐 에어로졸이 말하는 거 미세먼지, 저기 화학 오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녹색 범위 안에 있으면 지구는 안전한 것이고, 저 노란색이면 불확실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빨간색이 되게 되면 위험으로 넘어가는 영역을 해요. 근데 이제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노란색 불확실한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위험은 아까 2도를 넘게 되면 우리는 되돌아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회복력을 상실하는, 빨간색은 가면 저건 회복을 못해요. 뒤돌아 못 오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제 불확실 영역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멸종률, 자연적인 멸종률이 1년에 100만 종당 0.1 내지 1종 정도가 원래 사라져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약 한 100만 종당 100종 정도가 사라지죠. 그래서 한 100배 내지 한 1000배 정도 지금 빠르게 지금 사라지고 있고요. 우리가 뭐 5번째 때 멸종, 뭐 6,500만 년 전에 뭐 공룡이 뭐 소행성이 떨어져서 멸종을 했잖아요. 그때 그 자고 일어났더니 뭐 이렇게 나가봤더니 싹 죽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때 그게 수천 년 동안에 그게 죽어나가서 그게 공룡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공룡의 흔적은 지금 이제 닭 같은 새를 통해서 조금 이제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 100만 종당 1000종 정도, 아니 100종이 사라지는 저 정도면 대멸종 시절에 그 진입 단계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질소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녹색의 그거 혁명을 통해 갖고서 너무 과다하게 지금 배출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공장에서 생산하는 양이 뭐 학교 다닐 때 뿌리오박테리아에서 자연적으로 그 질소를 고정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약 한 3.5배를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물색비가 바뀌어가지고 저 생물 다양성이 저게 독립적으로 이게 상실이 되는 게 아니라 기후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토지 이용 변화, 뭐 아마존 일대 막 숲 지금 다 까고 있잖아요. 저 토지 이용. 그다음에 물 같은 거 뭐 오염되고, 이거 뭐 질소로다가 또 물이 또 오염되고, 해양 산성화. 그래서 이게 독립적으로 다 위험이 아니라 하나만 무너지면 다 같이 막 무너지는 도미노 효과들을 갖고 있는 그런 위험들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녹색 범주 안에 지금 들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이제 위기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봐야 되는 게, 우리가 2015년도에 파리기후 협약을 맺을 그 당시에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하는 SDG라고 하는, 아마 이 용어들은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어보셨고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에도 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 협의가 우리나라가 거기 유엔에 여기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17가지의 환경, 사회,
이러한 요소들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작년에 그 인천에서 그 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 그 회의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잘 돼야 돼. 결국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지만이 우리가 기후 위기를 잘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제 성장 어떤 이게 뭐 진보적인 정부 이제 보수적인지 잘 살아보세요. 잘 살겠다라고 하는 걸 최우선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거는 경제 성장률이 결정이 뭐냐면 지구로부터 사람만 갖고는 안 되죠. 자원도 들어가서야 되고 에너지 식량 그냥 근데 이게 한계 지구가 이제는 완전히 유한해. 잘 살겠다는 건 무한한 것이고 그래갖고 이 무한성을 갖다가 함부로 했다가 지구가 박살이 나니까 안 된다. 그러면 지구라고 하는 한계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계 녹색의 범위 안에서만이 우리가 가능한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회를 만들고 경제는 그걸 지원해줘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경제 성장률이 최고 우선순위였다라고 하면 그걸 가장 얘는 지원을 주는 것이고 지구 한계 안에서 좋은 사회를 만들고 경제를 그걸 지원해줘요. 그래서 지금까지 삶의 방식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결국 다음에 당했을 그 도상의 그런 어떤 회심의 그런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각 요소들마다 다 이거로 인해서 어떻게 CO2가 줄어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다 따지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여기 젠더의 양성평등 5번이 양성평등하고 CO2 배출하고 이게 뭔 상관이야? 엄청나게 상관이 많아요. 저게 아까 앞에서 온 CO2 배출량 했을 때 맨 앞에 인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여성이 이게 굉장히 교육을 잘 받고 이래야지만이 저기 인구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같은 나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이란이 굉장히 거기가 그 출생률이 1.1%대로 떨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 보면 교육이 전혀 이슬람 국가이긴 했지만 여성에 대한 그 교육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차별성을 두지를 않고 제대로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자동으로다가 그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구 자체를 그렇게 이제 궁극적으로 줄이려고 하면 결국 여성의 저런 양성의 평등의 저런 가치가 올라와야 된다고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건 저감과 관련된 그런 요소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아프리카 이런 데 보게 되면 우리 옛날에 그냥 제가 어렸을 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 우리 시골에 우리 할머니 사셨던 그 옛날 동네가 아니고 우물에 가서 물 떠오는 건 다 여자들이 떠왔단 말이죠. 남자들이 안 떠오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야. 그때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봤더니 아프리카 이런 나라를 봤더니 여자들이 다 물을 떠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감흥이 들고 이래 버리면 집 앞에 우물에서 떠오는 게 아니라 산 너머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 노동 자체도 고되고 그래서 산을 넘다 보면 여기서 위험해지는 거. 그거는 하나의 기후 위기에 대한 정의의 가치보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들이 다 기후 위기와 묶여져 있다라고 그렇게 시켜다가 우리 촘촘하게 지금 하나하나가 지금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72년도에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만들어내서 로마 클럽이 있었죠. 그래서 경제가 무한대 그렇게 성장이 어렵다라고 하는 걸 이미 이 사람들이 50년 전에 이야기를 했고 작년이 5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48번째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때 결과입니다. 자, 이거를 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가로축은 SDG, 아까 좀 전에 말했던 17가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17가지의 요소들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좋은 사회가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세로축은 지구 위험 환경, 아까 9가지의 요소는 녹색 범위에 있어야지만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저 위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지구가 안전한. 그래서 이거를 모델을 갖다 만들어서 그래서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1980년도에는 사회적 가치는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죠. 떨어져 있었지만 지구는 굉장히 안정한 데 있었어요. 그래갖고 2015년이 됐는데 경제도 성장하고 이러다 보면 사회적인 이런 것들이 좋아지게 되는 거니까 사회는 이만큼 좋아지기는 했는데 지구가 굉장히 위험으로 지금 이렇게 빠져 있었어요.
내려왔죠.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계속 산다라고 하면 물론 사회적인 이러한 요소들은 이렇게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지구가 엄청나게 이제 위험해. 그래서 어떤 한계를 넘어버리면 완전 지구가 이제 박살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는 이제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는 안 되고 저기 맨 전환적인 그러니까 지구도 안전하게 만들면서 우리 사회도 좀 좋은 사회를 이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그래서 요게 이렇게 나온 이거는 2015년 앞으로 10년 이내에 전 세계가 어떤 정책을 할 것이냐에 따라가고 우리는 미래의 저런 사회가 지구도 안전하고 사회도 좋은 사회를 만드냐. 그래서 저 전환적인 변화를 하려고 하면 이 5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전 세계가 그거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 맨 앞에 보게 되면은 아까 매년 그 18%씩 줄여서 2050년이 되게 되면 탄소를 거의 제로 상태로 넷제로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그 상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뭐 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생산을 해내야지만 그나마 우리가 어느 정도 운영을 유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는 지금 현재 76억이 2050년에 100억까지는 갈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100억까지 간 다음부터는 이게 좀 꺾일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구를 줄이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별로 그런 100만 명을 굶기지 않고 이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 다 하나님의 자식이구나가 하기 때문에 그러라고 하면 그 식량 생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다가는 지금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너무 처참하게. 근데 이런 나라들이 빠른 시간 안에 좀 그 빈곤과 기아를 벗어나야 돼. 봤더니 이게 대한민국이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같은 나라를 본받아서 빨리 그 빈곤과 기아를 벗어나야 되는 체계를 그런 나라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가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10%가 전체 부의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현재 그 전 세계 인구의 탑 100명이 갖고 있는 부가 하위 35억 명이 갖고 있는 부보다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전 세계고 상위 20% 되는 나라가 그 국민들이 쓰는 그 자원이 전체 80%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자라게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직업이 없고 누군가 뭐 삶이 고난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과잉 생산 상황에 있고요. 결국 저거를 좀 나눠서 쓰면 이렇게 과잉적인 지구가 1.7개가 필요한 이런 세상을 안 만들어도 된다. 그러려고 하면 지금의 이런 빈부의 이 격차를 좀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세계 인구를 안정시켜야 된다. 아까 저거는. 그래서 인구가 지금 어느 정도의 76억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맞냐면 이 세상의 모든 척추동물의 무게를 갖다가 한꺼번에 하면 인간의 무게가 몇 퍼센트나 되는 것 같아요? 30%가 돼요. 근데 이거 뭐이 정도면 진짜 깜짝 놀랄 일은 인간이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가축이 67%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뭐 경작지에서 생산하는 그 농작물 중에 3분의 1을 가축을 먹이려고 그 누군가를 굶고 있는데 그 가축을 먹이려고 옥수수를 키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억 명이 지금 기아 샤카인데 약 한 5억 명의 그 식량을 갖다가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 그 알코올을 만들 때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지금 현재 많아도 자연에 있는 그 척추동물은 고작 3%밖에 되지만 않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척추동물 97%는 바로 인간 때문에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수련받아야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울리베리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위험 사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과거의 위험 같은 경우는 홍수, 가뭄, 패스트 대한민국은 너무나 저거를 잘 한 나라예요. 홍수 아무튼 뚝 잘 살았고요. 가뭄 뭐 저수지 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온갖 카메라 이런 데를 전 국민만 애들 예방주사 다 놓고 뭐 다 해갖고 다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글빠글하면서 이렇게 많이 살게끔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한 나라에 정말 영광스러울 정도로 잘한 나라에 속했는데 문제는 현대 위협은 그런 위협이 아니라 이거는 내재적인 위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것들은 우리가 저렇게 잘 막았는데 우리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그 지독한 경쟁과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경쟁에서 지지를 내가 이기지를 않으면 뭔가 이건 불안하다. 내 자식이 이건 좋은 대학을 안 가고 불안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경쟁, 열심히 살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긍정적인 어떤 행복을 향해서 열심히 살겠다가 아니라 다 불행해서 불안 때문에 어떤 면에서 과잉된 이러한 것들 속에서 지금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결국 내재 안에 있는 어떤 우리의 욕망의 문제를 끊임없이 우리의 정치 세력들이 그거를 갖다 끊임없이 또 호소를 해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사회가 됐고 결국 이거는 결핍이 아니라 과잉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우리가 저 과잉으로부터 이 사람이 사회학자인데 성찰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요. 성경에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아까 9가지 지구 위험 한계라고 하는 이 9가지 요소는 넘어가면 안 되죠. 이거 과잉되면 안 되는 사회이고요. 그다음에 이 안쪽에 SDG 지속 가능한 발전 우리의 그런 사회적 가치는 부족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 사이 안에서만이 우리가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 변화, 기후 위기를 대비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좋은 공동체, 좋은 사회를 만드는 거기에서 출발할 수 있다.